2부입니다. 대선 이제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왔죠. 대선 전국 상황 직진본능 직설하고 해서 2부 60분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대선이 제가 이제 다음 주로 왔어요. 다음 주 사전투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변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단일화가 변수인 것 같아요. 본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 나온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10% 정도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준석 후보의 몸값이 예.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이 후보는 뭐 이제 마지막까지 단일화는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국면의 마지막 순간에 상당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후보다. 맞아요. 예, 떴죠. 예, 그래서 뜬 인물을 꼽았습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저는 뜬 인물. 이번 후보 TV 토론들을 쭉 보면서 저는 민노당의 노선은 저는 솔직히 저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후보 권영국이 예.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좀 뭐 상당히 의외로 잘한다. 뭐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뭐 다들 뭐 백정 노장들 아니겠습니까? 김문수나 뭐 이준석이나 근데 거기 맞서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예, 예. 63년생 서울공대 출신인데 상당히 좀 의외로 잘한다라는 점에서 좀 뜬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오래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시절부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TV 토론의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 진보적 정당들이. 예. 이번에도 권영국 후보가 아주 주목도를 높이고 잘하고 있죠. 네, 의외로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그래서 이건 너무 오래된 인물이긴 한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꼽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다큐를 관람했잖아요. 그러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무슨 네.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심무 원료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왜 그렇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지금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인 인물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이 부정선거 문제가 아직도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중도층들이 볼 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후보에게 참을 끼얹는 듯한 이런 예. 행동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선거 공학적인 걸 떠나서 아직도 부정선거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진인물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진 인물. 어떤 진인물인지 뜬 인물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애매모호한 인물을 한번 꼽았는데 누구예요? 홍준표. 어? 홍준표. 홍준표. 예, 지금 근데 이상하게 얼마 전에 좀 김문수 지지한 것 같더니 보니까 오늘은 또 이준석에 지지하면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이 홍준표가 막판에 이준석을 지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쫙 깔렸거든요. 오늘 사이에. 그러면 지금 여전히 언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걸 떴다고 해야 될지 졌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정치인이 아닌데요? 은퇴했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은퇴했지만 아니, 정치에서는 여전히 아니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탈당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살겠다. 네. 정치도 은퇴했잖아요. 탈당뿐 아니라 정치도 은퇴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아닌가요?
아, 상당히 역설적인. 정당인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정치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 반응과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야, 그건 좀. 저기서 어떻게 보세요? 좀 와닿지 않습니다. 홍 전 솔직히. 대표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이건 정치인이 아니건 간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계산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완전하게 스스로의 소신이나 거기에 입각하는 것만 같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선거 국면에서 지금 지금 자신의 정치 영역에서 대선 후보를 2번이나 이 정당에서 했고 대표도 2번이나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지지선을 하든가. 지지선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아주 그야말로 이 주먹은 맞는 거죠. 근데 뭐 진인물 뜬인물 떠나서 이건 그냥 이제는 말하기 좋아하는 평론가의 차원 아니냐, 비평가의 차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를 떠났다 정계 은퇴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정기를 떠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정책 발언을 계속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정치를 하고 있죠. 또 그렇게 그런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은퇴 여부를 가리는 건데 네.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직업인으로서의 정치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그 직업으로서 정치는 저는 홍준표 시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하고 있다. 예, 여전히 하고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 현재까지 그 은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번복할 수는 있으나 저는 뭐 일단 믿고 싶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홍준표 전 대표랑 뭐 가깝기도 하고 막 자주 만나기도 했었으니까 그 과거에 경남지사 시절부터 별명이 독불장군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홍준표 전 대표의 그 머릿속은 제가 볼 때 대선에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별로 관심 없고요. 사실상 특히 김문수가 이기고 지고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보수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자기 눈에 보기에는 고쳤을 수도 없는 지리멸렬한 집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치가 달라지려면 그래 이준석 같은 카드가 좀 크면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들면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낫다고 보는 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치를 완전히 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정말 우리 앵커님하고 내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진인물로 홍준표 전 대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부정선거 다큐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더 하죠. 정말 확신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저는 그렇게 그러다 봅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발 윤석열 그 부분은 민주당에 입당 좀 해라 이런 소리까지 글쎄요. 나오잖아요. 이거 선대위원장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정치적인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름의 소신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전환기 씨가 찾아와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영화를 같이 보자고.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떠한 파급이 있으며 어떠한 비판을 받으면 이런 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무슨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산적으로 볼 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건 자신의 소신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얻는 게 없다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얻는 게 많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분히 계획된 의도된 정치 행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좌우에 그렇죠. 자리 앉힌 거 보십시오. 그렇죠. 왼쪽은 또 이용도제로 부정성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 딱 앉히고 말이죠. 모든 계산된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번 대선 때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힘이나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확신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해온 행보나 발언을 보면 항상 그렇게 왔으니까. 항상 안 되는 길로만 예, 안 되는 길로만. 예. 그게 본인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는 게 지금 이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그 판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런 본인은 거죠. 강성 보수를 똥줄 뭉친다고 그런 보는 거죠. 거죠. 본인 생각에. 제 생각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제가 아까 진임으로 꼽은 건데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언급을 할 게 없습니다. 그 국민 내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지구를 떠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누룽지 빡빡 긁어서 정말 완전히 말아먹듯이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민주당 뭐 선거운동은 1호다. 이건 이제 조경태 의원이 한 얘기인데 나머지 다 현역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꾸 안 되는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는 윤석열 전 제가 대통령 볼 참 때 대단합니다. 계산이 없다고 보는 게 예. 그 부정선거는 그렇다 치고 예. 이제 논리적으로 그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한 거 보세요. 그 네. 비상계엄 선포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몰랐던 예, 이게 거예요. 몰랐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은 그냥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아니,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최진 원장의 주장은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소신대로 하는 거 맞고 예. 그러면서 계산을 그렇게 하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난 다, 그렇습니다. 다 혼자의- 잘못된 판단인데 잘못된 판단인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렇게 거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도 그 비상계엄 같은 경우도 뭔가 정치적인 정교한 목적이 있었던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이거 민주당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네. 이거 날리자.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계산 때문에 한 게 아닌 아, 거예요. 그리고 될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거하고 이 와중에 극장 보러 간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뭘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대뽀로 그냥 소신대로 한다. 이게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무슨 정교하게 계산 뭐 틀린 판단 이라 하더라도. 그 무대뽀로 그냥 한 거에 대해서 최진 원장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글쎄요. 저도 무슨 말인지 동의하는데 무대뽀로 그러면서 하요. 그게 현실적으로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뭐 저하고 큰 뭐 논쟁할 그런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저는 이 행동 자체가 무슨 뭐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주 상당히 정교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다. 이제 거기다 추정을 두는 거예요 저는. 안수는 생각이 본인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뭐 그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요. 너무 그렇고 과도하게 주장할 거 아닌 것 같고 예, 이거는. 예. 예.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김계리 입당 뭐 하려다가 지금 중단 보류 상태나 보니 석동훈 변호사 또 캠프 들어갔다 나온 거 예. 이게 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교감하에 갔다고 보고 그게 국민 도움이 될 줄 알고 했는데 국민힘에서는 아이쿠 뜨거워라라고 이제 막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예. 뭐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이 정치인 뭐 야당 그 파트너로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온갖 검찰 수사 등등을 통해서 5가지 재판에 갖다 붙이고 한마디로 그냥 정치권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그리고 개헌만 안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선거법 유죄 확정 판단으로 그렇죠. 2년 후 대선에는 이재명 대표는 못 나오게 되는 게 거의 90% 이상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 되면 자기가 그토록 죽이려 했던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당연하죠. 윤석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이런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예.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두 분 이제 그 1차, 2차 TV 토론 다 유심히 시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봤습니다. 좀 평가들 좀 해보시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그 대선의 흐름을 바꾸는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모든 나라의 네, TV 토론이 토론회가 그래요. 근데 어제 쭉 보니까 특히 이제 2차 선거에 2차 토론회 때 1차보다 조금 이제 격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상대방의 아예 처음부터 뭐 가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치고 나오고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던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토론에서는 경제 분야였으니까 연금 문제 이런 건 조금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정책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나더라고. 원전을 둘러싼 문제, 연금 둘러싼 문제 약간 차이 나는데 이 후보자들이 볼 때 정확하게 이렇게 뭐 보수 진보가 갈리는 건 권영구 후보를 제외하거든. 맞아요. 권영구 후보는 아주 그냥 발군의 그 나름의 정체성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보이는 거 제외하고는 뭐 우리 예상했던 그대로였다고 보고 토론회가 그렇게 하자면 더 무슨 좀 보다 정교하게 좀 그 규칙을 좀 짰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분야, 경제 분야 하는데 2차가 사회 분야고 1차가 경제였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아예 정치 분야로 몰아가서 아예 사회자가 사회나 경제할 땐 그거를 벗어나는 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개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 자꾸 토론이 산만해지고
다시 이제 그 네거티브 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조금 더 규칙을 좀 정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치열했지만 생각보다 치열하지는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 이를테면 뭐 빅 이슈도 없었고 핫 이슈 그다음에 새로운 뭐 뉴 이슈 이게 다 이제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조상님과 좀 비슷한데 다만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도덕성 논란을 어떻게 이게 서로 치고받고 할 건지 궁금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제기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사적 도덕성을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공적 도덕성으로 이걸 맞받아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뭐 소방관한테 전화한 거 예,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예, 갑질로 이렇게 먼저 하기 때문에 금방 쉽게 딱 바로 희석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게 보면 상당히 아픈 부분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다 보면 자꾸 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일거 이제 뒤집으면서 아 이것도 별로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뭐 나머지 이후 토론도 크게 뭐 이렇게 판에 영향을 못 미치겠다. 예, 저는 예. 저는 근데 생각이 아쉬운 들었습니다. 게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추격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를 파격적인 걸 내야 돼요. 토론회 때. 예. 저는 그게 딴 게 아니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거면 동의합니다. 토론회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잘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에 후퇴시켰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잖아요. 그걸 사과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탄핵이 이렇게 된 거에서 사과는 이렇게 두리무시하겠거든요. 그 토론회 때 그런 걸 정말 제가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반성합니다라고 하면 주목을 좀 받죠.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그런 것이지 그것도 김문수 후보의 소신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예. 그렇게 봐서 전 그걸 한 방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선거판이 좀 요동칠 수 있겠다. 그럼 단일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예. 그냥 평이하게 추격자답지 않은 태도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앞서 나가는 후보로서 상당히 안정되려고 노력했던 거 네. 그리고 권영 후보가 좀 표신하게 보였던 거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지적할 게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TV 토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감동적인 이벤트가 팍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든 계엄 심판, 내란 심판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이걸 완전히 깨트린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자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뭐 삭발 단식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거 뭐 완전히 국민들의 사과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와이는 홍준표 전 대표가 바로 지금 내일 날라와서 나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모습 어떤 감동적인 이벤트가 네. 아니고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별로 이 가능성은 적죠. 거의 최준 원장이 말한 그런 파격성 구상을 안 하겠어요? 안 되니까 못 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예, 예. 가능성이 100%, 150% 근데 그런다고 그러면 봅니다. 일단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가 바뀌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예. 그게 김문수. 뭐 TV 토론이라면 그래도 제가 또 좀 전문가 아 그럼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죠.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네. 아까 최창열 교수가 분야를 너무 막 많이 벗어나더라. 좀 룰을 촘촘히 짰으면 좋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긴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TV 토론, 후보자 토론이나 경선 토론을 제일 많이 진행해보고 여러 가지 형식을 다 시험해본 사람인데 코에 꼽는 코끼리식으로 아니 이거는 그 분야에 연결이 됩니다라고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철저히 막기 위해서 하려면 사회자가 계속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고정 질문, 그 답변. 그러면요 그 질문을 사전에 통보 안 할 수가 없어요. 각 후보진에. 그러면 하나만 와요 토론에는. 토론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원고 읽는 토론이 돼요. 우리 사실 97년도 초창기 토론은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야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방식해보고 그나마 후보자들의 순발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진짜 시청자들한테 평가 항목을 줄 수 있는 게 주도권 토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요즘은 거의 모든 거의 토론이 모두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넘나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 최진 원장도 하신 얘기고 두 가지 마찬가지인데 TV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전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도층의 1%라도 내가 우리 편으로 데려오겠다라는 토론을 하느냐 네. 아니면
우리 편을 흥분시키고 우리 편을 결집시키는 결집시키느냐, 토론을 그쵸. 하느냐. 예. 지금까지 보면요. 특히 이 후발 저 2등, 3등 하는 주자들은 대부분 자기 편 결집용 토론을 합니다. 그게 상대에 대한 공격이에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중도층이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미 모르고 있는 새로운 공격을 하면 중도층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과거 행적을 자꾸 들먹이잖아요. 그럼 중도층은 뻔한 얘기라서 그 말이 안 끌려가요. 맞아요. 대신에 자기 편은 흥분됩니다. 지금 이번에 KBS 여론조사에서도 TV토론을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가 자기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다. 이게 제일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중도층을 조금만 더 가져오는 토론을 누가 해낼 수 있느냐인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려면 말하면. 이제 중도층을 데리고 오려면 잘 안 듣던 얘기. 그리고 지금 뜻밖의 아까 그런 걸 말씀하신 해야죠. 계엄에 대한 또 내란 저 뭡니까 탄핵에 대한 그동안 반대했지만 처절히 반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뭐가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그거 나오는 거죠. 제가 그게. 기대했던 게 그건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앵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미묘하지만 상당 부분 달라 보이더라고요. TV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정관용 앵커가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상당히 달라질 아유, 거고. 별로 차이 그리고 제가 없다니까요. 말씀드린 뭐냐면 진행도 미묘한 차이지만 크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 전에. 예, 대충 이런 간단한 설계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달라 보이는 이런 좀 정교한 준비된 좀 토론이 좀 뭐 아쉬웠다. 아무튼 예. 이제 3차 TV 토론을 앞두고는 진짜 각 후보자들이 마지막 TV 토론이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자기 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태도의 토론을 해라. 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태도의 토론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TV 토론 덕을 좀 볼 것이고 예.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별 영향이 영향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흐름에 지장을 못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강 1중 1약 구도가 상당히 좀 견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막 뭔가 반전을 하려고 적극적인 어떤 투지 이런 거 좀 덜 보여요. 1위 후보가 몸조심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네. 건데 2위, 3위 후보는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치고 나가는 모습이라는 게 바로 최창규 교수님 말씀하신 예. 본인들이 확 변한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별로. 선거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지금 탄핵 선거예요. 예. 이게 내란 프레임을 지금 마지막에 다시 상기시키잖아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후보가 지금. 예, 예. 거기 김문수 후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거기 반응하면서 임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걸 뭐 어떻게 뭐 반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단초라도 보는 건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요지부동이에요. 그 아무리 딴 얘기가 소용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그게 안 되잖아. 어정쩡하고 아리송하고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엄 내란 뭐그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의 프레임은 처절한 내란과 그저 탄핵에 대한 반성 이쪽은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아닌 예. 거죠, 아닌 거죠. 반대로 탄핵 남발하고 입법 폭주하더니 행정 권력을 쥘 뿐 아니라 이제 사법 권력까지 쥐려고 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 아, 예. 이재명이 되면 총통제 독재 국가가 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떻게 프레임이 보세요? 중도에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제 그렇게 얘기는. 보신다? 예, 지금 왜냐면 그거는 독재 우려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다. 독재 우려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과도하게 세지 않다.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요. 오늘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유경수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 부인이지.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 집토끼 강화 효과예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요. 그거에서 뭐 할 겁니까 지금.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제가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이념적으로 전혀 비판할 이유도 없는 건데 중도층이 이재명은 그래도 불안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내란 프레임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내란은 종식시켜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시 지금 그거 소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조금 이제 약간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럼 거기서 맞대응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단순하게 탄핵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건 평론가들이 아니에요. 평론가. 네. 비평가가 한 얘기인 것이고 그걸 안 하면요. 더 벌어질 겁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조금 고무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층이 네. 이준석, 김문수 합치니까 좀 한두 개가 이재명보다 1% 높게 나온 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제가 고무될 게 전혀 아니다.
그 전제가 김문수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하는 겁니다만. 예. 일단 국민의힘이 이슈 제기한 부분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뭐 줄탄핵이나 뭐 우회 폭거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입니까? 계엄 심판론인데 그렇다면 이슈의 비중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죠? 일리는 있으나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8대2 정도 되는 거 보는 거. 예. 내란이 갖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비중이 최소 7, 8 정도 되고 나머지 제기하는 부분이 2, 3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고 국민들도 받아들이는 예. 그 감이나 느낌의 차이가 8대2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아까 최상욱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8, 7 정도 차지하는 그렇죠. 이 내란 프레임 팍 깨려면 자기 엄청난 그 반성 성찰 자기 스스로 아니 지금 두 분 부분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거 알죠? 예, 그렇습니까? 하나 더 예. 반복이지만 또 이거 하나 더 이제 강화한다. 2007년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얼마나 그때 비리 의혹이 많았어요. 근데 왜 됐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국민들이 말했던 건 의혹 있고 비리 있어도 좋다. 경제 살려라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대선의 몇몇열은 이른바 시대 정신 같은 거거든요. 이번 대선의 그 기본 맥락은 그거예요. 내란 일으켰지 않냐 너희들. 거기다 심판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도의자고 자꾸 너희들이 더 독재할 거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게다가 네, 그게 문제가 있네. 계엄을 통해 정말 독재를 꿈꾼 집단이 그러니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독재를 우려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서 그런 거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라 이런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꾸 그 이재명 후보가 뭐 각종 비리로 재판받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집요하게 공격받아온 사람을 독재자 위험자라고 말하는 게 또 좀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아요. 네, 프레임 그래서 자체가. 선거하면 뭐 이제 우리가 이슈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또 다른 게 이제 세력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세력이 이기려면 당연히 뭉쳐야 된다는 두 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세게 뭉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덜 뭉친 정도가 아니라 국민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4분 5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독수는 안 하나도 안 보이고, 되죠. 한독수는 한독수 안 아직 좀 보이고, 안 보이고 홍준표는 미국 가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안 쓰고 2번만 달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엮어내는 건요. 김문수 후보가 엮어내야 돼요. 뭐냐. 내란 우리가 일으켰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명분이 돼서 좋은 하시나 그래도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뭉칠 여건이 된다고요. 근데 네. 김문수 후보가 태도가 영 이상하다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상하다는 게 뭐 내란을 동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거기서 미지뜩뜩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어물쩍. 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가기 싫은 데다 가기 싫은 명분을 주는 것이고 네. 홍준표 후보도 이상한 얘기 하는 거고 지금 이준석이 사표되지 않는다. 미래 투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선거는 후보가 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저는 뭐 그거를 동의하지만 이제 거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이번에 대권 주자들 인지도가 높은 국민의힘 자원들이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무 얘기도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좀 나오다가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 한덕수의 움직임이 없는 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해요. 지금 대선에 솔직히 누가 뭐래도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김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좀 가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는 했는데도 본인이 거절할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가고 이런 것들의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본인을 내쫓은 데 대한 어떤 반발심도 익히 좀 작동을 하지 않나. 대통령이? 예. 그럼 아까 그 말은 모순되죠. 모순되죠. 예, 아, 모순되고 영화를 인정합니다. 갖다가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그 앞뒤가 안 맞는 아니, 얘기야. 예, 좋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하는데 예, 한덕수 이 부분도 저는 괜히 그렇게 투입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도움이 될 거다. 이거는 안 갚으면 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로는 논리가 모순된다 인정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하도 모순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도움이 되고 이건 도움이 안 될 거고 이렇게 본인이 혼란을 겪었을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등등까지 도저히 화해 안 되는 두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 집단에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제가 어제 이준석 후보 출연하는데 그쪽 대표 출신이니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집단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두 집단이면 좋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자영업자 연합체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양상이 그래요, 진짜. 자기 이익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근데 그거를 그나마 좀 최소화시키는 게 김문수 후보인데 후보가 못한다. 못한다 그거예요. 좋습니다.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곡에서 월릉분기점까지는 1차로가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팔곡분기점에서 팔곡터널까지 정체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이제 일부에서 한 얘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 얘기입니다. 이준석 투표하면 이준석에게 투표하면 이게 사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댓글 다른 건데 나경원제 선대위원장이 단일화해라 이런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 다른 거거든요. 예. 이 얘기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후보는 다른 정당인데 홍준표 전 후보가 전 대표가 물론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놀랐어요. 놀래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국면에서 막바지 국면에서 이준석 지지선언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파급력이 있겠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건 일단 핫하긴 핫하다. 네. 봅니다. 아까 최준 원장이 그 네. 핫한 인물로 꼽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핫한 말로 했습니다. 자, 핫한 한마디 최준 원장. 한동훈 전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김건희 뒷배를 활용해서 호가호위하는 친윤 세력들의 구태를 청산해야 보수가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외부 총질하는데 상당히 좀 예. 좋은 전략적 발언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 여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숫자를 언급하면 그 조사 개요를 또 다 얘기해야 돼서 그건 안 하겠고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갤럽, 리얼미터, 저희 KBS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KBS 조사는 격차가 크고 김문수, 이준석을 합쳐도 이재명을 못 따라잡고 그런데 갤럽과 리얼미터는 격차가 좀 줄어들어 있고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뭐 비슷비슷한 뭐 한 1% 정도 앞서는 뭐 이런 이런 그 차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조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합치면 이겨 이러면 단일화가 최대 변수라서 갑자기 더 급부상하고 있는 양상이고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조사가 하나만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건 그냥 어쩌다 이렇게 나온 거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전혀 다른 결과도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린 KBS 거고. 조사는 있지만 어쨌든 두 개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두세 개가 그렇긴 한데 문제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이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일 때 단일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이유도 있죠. 어차피 질 거 그냥 나중에
그쪽에 편성하자라고 해서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어요. 그 3위 후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 승리 가능성이 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실리적으로 이제 예, 책임 있게 예. 생기는 건데 일단 지금 그런 조사가 한두 개, 두 개 정도 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그 추세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또 발표가 나오면 그때는 또 모르겠는데 아직은 더 이상 안 나온 것 같고 그런 상황. 또 하나가 실리적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합치기에는 지금 아직 너무나 불안하다고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수치가 좀 안 되는 거. 그리고 산술적으로 합친다고 해도 그게 전혀 같이 가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성향을 보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편은 또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의 지지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산술적 합계가 그대로 반영되기 예. 어렵죠. 그게 첫째 있고 두 번째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명분이. 김문수 후보가 저는 실리에서 좀 딸리더라도 실리가 좀 미미하더라도 명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처절히 반성하고 완전히 정말 내란 세력과 정식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전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얻는 게 전혀 없다.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열려있지 않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안 하겠는데 예. 제가 볼 땐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사실 공직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좀 했었고 또 최근 5년 동안의 여론조사 특히 윤석열 정부 이거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산술적 계산을 하면 절대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데 예를 들면 뭐 두 후보를 합하면 뭐가 추가하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1 플러스 1은 최소 2는 된다라는 게 산술적 계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0.5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 여론사를 보면 예를 들면 어제 나온 여론사 하나 보면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준석을 지지했던 2030 표들이 이탈을 하고 또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오히려 김문수를 지지했던 노년 측에서 이탈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면 바로 역시너지 늘상 말씀드렸던 반발 심리가 작동해서 이탈이 지금처럼 훨씬 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일찍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외부 단일화 신경 쓰지 말고 내부 단일화부터 좀 신경 써라. 안에 예, 예. 돌돌 여러 사람들 모이는 거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네. 여전히 지금 내부 단일화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뚫릴 거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예, 있는데 예. 그 가능성은 제가 최상욱 교수 말씀드리면 그다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보십시오. 지금 저도 이제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논리가 하나로 이를테면 단일화가 됐을 경우는 거의 김문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일화가 만약에 됐을 때 대선에 이겼다고 합시다. 그럼 김문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되면. 그러면 친윤이 완전히 당권을 잡고 김문수가 세력을 잡을 텐데 이준석에게 당권과 공천권 내는 지방선거 다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준다고 봅니다. 권력의 속성다 수시청 당청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겠다고 김문수 약속은 해도 해도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절대로 안 지켜진다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이준석은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예.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단일화를 했는데도 패배했다.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진 정당에서 당권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공천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머리가 영리한 이준석 이준석이 후보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뭐 한덕수 전 총리 만나서 그렇게 만나지 말고 예. 정말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다 바꾸겠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행태가 전혀 안 보여요. 김문수 후보가 안 보이고 그 김문수 후보가 절박성도 별로 안 보여요. 절박성도 안 보이는 데다가 명분을 주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노련함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언뜻 보니까 청렴해 보이긴 해요. 꼿꼿해 보이긴 하는데 그건 꼿꼿함이 아니라 이 정치에서 어떤 공학적인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그 완전히 자기 그야말로 소신대로만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집요하게 단일화를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부터 절대 안 한다. 쐐기를 박겠느냐? 쐐기를 박는다. 절대 안 한다. 100%냐? 100%다. 당신 입으로 말해봐라. 100%다. 거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럼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단일화하면 내 정계 은퇴하고 국회의원 사퇴합니다 소리는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는 동탄 주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또 거듭 물었어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무슨 예의에 어긋난다는 거냐? 그랬더니 동탄 주민들은 자기를 동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인데 그 말은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는 TV 토론에서도 누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 후보직 사퇴하겠습니까? 소리를 하고 싶으나 자기는 그 말을 안 한다. 그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지. 100%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거의 없다라고. 아니 보면. 본인 입으로 100%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라고는 얘기할 줄 아는데 정치가 진짜 몰라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가 내일 모레 토론회에서 입장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부시시킨다면은 게다가 이제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가정이에요, 가정. 조금 오르고 김문수 후보가 좀 오른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도 조금 10% 조금 다 횡보한다면 네. 더 오르면 단일화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근데 횡보가 그렇다면은 단일화 생각이 살짝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동탄 주민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거 뭐 제가 또 나름대로 평가하는 건데 뭐죠? 뭐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 정말로 영리하다면은 입으로는 자꾸 단일화 100%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포인트 하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최근 토론회 이렇게 보면 이준석 씨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뭐 젊고 학력 좋고 뭐 똑똑하고 다 좋은데 좀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고기를 가뚱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라들까 이번에 만약에 본인의 말을 뒤집고 단일화 할 경우에 본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신뢰성에 대해서는 치명타를 먹게 되고 저는 다음 정책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단일화에 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말의 여지는 계속 남겨두지 않나.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되게 용량을 풀어온 거죠. 이준석은. 프로죠. 프로죠.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최창일 교수가 표현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극적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준석 후보도 명분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극적 상황 변화라는 건 머릿속에서 상상만 되는 거죠.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심지어 여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사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뿐 아니라 그 계엄이 옳았다 내지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 저를 안 찍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그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적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휴, 그게 머릿속 상상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같은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는 건데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가 박혔는 얘기 저만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행태로 미뤄볼 때 그건 뭐 제가 볼 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엄청 용리하다면 단일화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자꾸 이준석과 단일화를 얘기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 이준석에게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단일화 해라라고. 그럼 그 자체가 보수인 뭉쳐서 이준석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말하자면 계속 공격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또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국민이 머리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이준석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 잠깐 저 정치권에 나왔다가 싹 들어간 배우자 토론하자라는 거 이게 그냥 잠깐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제안했던 거죠. 두 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좀 어이가 없던데. 저는 그건 제가 제일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갑자기 왜 배우자 토론을 합니까? 난 정말 그건 김영태 비대위원장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실상 뭐 부부니까 뭐 나름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철저히 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팩트 체크하자라든지. 검증 철저히 해야죠. 양당의 무슨 그 위원회 구성해서 검증을 팩트 체크를 해보자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후보자 토론회라는 거는 배우자 토론. 그러니까 후보자 토론회를 말씀해.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걸 배우자 토론은 근거가 없다고요. 뭘 근거로 합니까? 그것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이번에 배우자 토론이 성사됐다면
아마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로가 된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어디든지 배우자 토론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 아들 딸 토론회 안 합니까? 아들 딸도 영향력인데 아들만 하면 안 돼. 남녀 평등이니까 딸도 할 수 하고 있죠. 아들 토론회, 딸 토론회 다 해야죠. 그래서 희화된 얘기입니다만 말이 안 되는 성사가 안 될 줄 너무나 뻔히 알면서도 국민 예. 입장에서는 뭔가 국민 그러니까 민주당 김혜경 여사 그걸 거부하고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이 전략적인 제안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어설픈 전략인 그게 이제 거죠. 속이 좀 보이는 게 아마 이제 김혜경 여사 그 아마 법인카드 그거 자꾸 드러내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유죄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예. 그거 이제 다 이미 그거 반영됐어요. 표정이 반영돼서 이제 자꾸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부부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 차는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전략팀이 뭔가 판단이 크게 굵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의 없어요. 문제점과 약점을 거듭거듭 지적하는 것은 자기 편 결집밖에 주먹이 안 돼요. 못한다니까요. 지금 자기 편 결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래서 거기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설란영 여사가 김문수 여사가 본인이 도입 토론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건 또 모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지 몰라도 TV 토론 김문수 후보의 찬조 연설도 김설란 여사 했지 않습니까? 네,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전략적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배우자가 아무리 이 정적인 감각이 있고 잘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한 그 전통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앞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삼행시 어디 나와서 SNM 코리아 나와서 방송에서 뭐 김혜경 여사 상당히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삼행시를 설란영 여사 하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 효과가 유튜버에 가서 뭐 출연한다고 그랬던데 설란영 여사가 그것도 좋지 않아요. 중도 좋지 친구에. 않습니다. 제가 좋지 않고 자, 저는 거기까지 하고요. 예. 그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짜기를 입법 독재에다가 행정 권력의 사법부까지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의 아주 그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각종 법안 밀어붙이기가 있는데 그중에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 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삼는다. 물론 대법관 숫자를 30명이나 50명 늘리자고 하는 거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또 외국의 경우 법학 교수들이 대법관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 근거 없는 논의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역풍을 불러올 것 같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자중하라라고 하는 언급까지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잖아요. 지금 뭐 추격이 아주 거세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중도층을 대단히 자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대법관을 비법조인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외국에 얘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뭐 내각제 수탁이었는데 우리나라 내각제 얘기 안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라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하게 처신한 거로 봐요. 그거 자꾸만 가면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는 후보가 굳이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추격한 후보 같으면 어차피 지는 거 아마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앞서 나가는 리더하고 내란 프레임이 우세한 이런 선거에서 굳이 그렇게 얼마인지 논쟁적일 수 있고 찬반일 수 있는 걸 한다? 그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야말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만은 이런 그 예민한 이슈를 누가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한 걸로 알았는데 본인도 아니다.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윤여준 선대위원장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철회하는 분위기로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이런 논란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는 거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뀔 경우 사법부가 뭐라고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저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 지도자에 대한 판결 과정을 쭉 보면서 헌재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직위원 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법부가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는 사법부에는 쇄신 내지는 개혁의 바람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최소화하되 이 바람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이죠. 예.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나가서 이런 바람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정의 노력이나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스스로 지금부터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공약 사항으로만 봐도 네. 이재명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이 형사 사법 분야에 대한 개혁 공약은 하겠다는 많이 겁니다. 나와 있는 예. 상태니까 어차피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일 그렇죠. 일은 아,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 거죠. 예. 아마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긴급한 상황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딱 되면 제일 먼저 이 경제 테스크포스 팀을 자기가 또 비상 꾸려가지고 자기가 위원장을 해서 네. 그거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 같은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정치 보복 없다는 이야기와 다만 그 내란 그 종식 이거는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재설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전혀 불리하게 예, 작동할 가능성이 많고 앞서가는 후보니까 이제 경제가 중요한 거니까 좀 유권자들에게 좀 아직은 이제 태도를 완전히 못 정한 중도층들, 중도보수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안정감 같은 걸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바꾸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 전략 대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노쇠하고 구태한 걸 계속 얘기해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에요. 그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주 대단히 그러니까 글쎄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구태하다. 전략을 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또 대선 변수 얘기할 때 민주당이 제일 조심해야 될 변수는 자충수다라는 예. 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식 기자회견 했던데 기자간담회 예. 예. 오전에 예. 예,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귀담아 들었던 부분이 이제 내란 세력은 엄벌하되 특정인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 방향성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만 내란 세력 엄벌과 정치 보복의 경계선이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뭐 드리고 총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중도층 그 감으로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하면은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 활동 이를테면 한두 달 정도 판단 보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판단 방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루즈벨트 대통령도 100일 플랜이라고 그래서 10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냈거든요. 예, 그 100가지 공약을 냈습니다. 100일 동안에 100가지 전략을.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아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취임 기간도 없고 뭐 인수위 기간도 하나도 없거든요. 4월부터 6월 4일부터 바로 이래야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권이 비상 들어올지 네. 모르지만 TF. 아마 처음에 인사를 보면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에도 아마 그것도 들어갈 중요하죠.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자꾸만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정부를 너무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데 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뭐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각 후보 진영들은 그 뭐 나름의 인사 구상도 가지고 있겠죠. 하고는 있겠을 텐데, 자 그것도 이제 판가름 날 것이고 뭐 비상경제 대응 테스크포스 같은 거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뭐 김문수 후보도 누구도 안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워낙 일을 위기고.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사법부에 대한 각종 법률안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의식들이 고조되니까 오늘 그래서 대선 출마 이후에 첫 번째 기자간담회예요. 오늘 이게 일부러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듣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